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남자입니다. 아내가 썰밤 팬이라 같이 옆에서 종종 듣는데요. 다른 분들 사연을 듣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어요. 아내가 감추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에 관한 건데요.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원래 한 회사에서 일하던 동료였어요. 작은 제조회사였는데 저는 영업팀 대리였고요. 아내는 경영지원팀 계약직 사원이었죠. 업무상 부딪힐 일도 별로 없어서 대면대면한 사이였는데요. 제가 바깥 음식을 싫어해서 따로 도시락을 싸다녔거든요. 아내도 생활비를 아낄 목적으로 도시락을 싸다녔고요. 큰 회사는 아닌지라 직원들이 따로 밥 먹을 공간도 없어 탕비실에서 먹었는데요. 그렇게 단둘이서 자주 도시락을 먹다 보니 점점 관심이 가더라고요. 어린 나이답지 않게 알뜰살뜰하고 검소한 아내가 참 예뻐 보이더군요. 제가 원래 한 번 꽂히면 불도저같이 밀어붙이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을 깨달은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아내에게 대쉬했어요. 그 결과 2년 정도 사귀다 결혼까지 하게 됐죠. 글로는 축약해서 말하지만 결혼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집에서 아내를 많이 반대했거든요. 아내가 고졸 계약직 사원에 아픈 아버지가 있다는 게 그 이유였죠. 결혼 직전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장인어른이 한쪽 발이 없는 장애가 있으세요.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리 됐다 하더군요. 그 뒤로 아내는 장인어른을 대신해 가장으로서 생계전선에 뛰어들었고요. 부모님은 물론 5살 터울의 어린 여동생까지 책임져야 했죠. 제가 결혼하자고 말했을 때 아내는 그 모든 가정사를 울면서 고백했죠. 오빠는 또래답지 않게 수수하고 돈 아끼는 내 모습이 좋다고 했지. 이제 알겠지만 내가 좋아서 그렇게 산 게 아니야. 아버지 병원비며 동생 학비며 돈 들어갈 구멍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궁상맞게 허리띠를 졸라맸던 거지. 아내에게 그런 아픔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상태였어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자 아내가 또다시 너무나 경악스러운 말을 하더군요. 오빠가 헤어지자고 해도 이해해. 나 같은 여자랑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난 그냥 몰랐던 얘기들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런 거지. 미정이 너하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어. 정말? 그럼 나랑 정말 결혼하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오히려 지금 얘기 듣고 난 더 미정이 네가 좋아졌어. 참 강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아니 그런 걸 다 떠나서 난 그냥 미정이 네가 좋아. 너 없으면 안 돼. 결혼하자 우리. 서툴지만 제 진심을 전하자 아내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렇게 저희는 전보다 더 깊은 사이가 됐고요. 저희 부모님의 모진 반대를 이겨내고 결혼에 골인했죠. 결혼 후에도 아내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시절에만 해도 보통 여자는 결혼하면 전업주부가 됐잖아요. 저도 아내가 그렇게 하길 바랬어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아내가 그동안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너무 고생했으니까
좀 집에서 편하게 쉬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하지만 아내는 가만히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그럴 순 없지. 그럼 우리 부모님이랑 미희는 어떻게? 맘 같아선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 고만고만한 월급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집이 대단한 부자인 것도 아니고 아내 한 명 책임지는 것도 벅찬 상황이었죠. 결국 부끄럽지만 저는 처제에게 화살을 돌릴 수밖에 없었네요. 처제는 언제까지 공무원 준비하겠대? 벌써 4년째면 이제 그만 포기하고 취업하는 게 낫지 않나? 장인어른도 다리가 그러시고 장모님도 그런 장인어른 수발 드느라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요즘 취업은 쉬운가 뭐. 평생의 꿈이라는데 어떻게 포기하라고 그러겠어. 마지막으로 딱 1년만 더 준비해보고 싶다니까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해야지 뭐. 미안해 여보. 아니야, 당신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능력 없는 내가 더 미안하지. 그런 말 하지 마. 난 당신이 날 받아줘서 얼마나 고마운데. 당신이 날 받아준 거지. 그래, 조금만 더 고생해 여보. 내가 얼른 성공해서 당신 꼭 집에서 누워있기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아내는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 생활을 했어요. 물론 부부 둘이 한 회사에 다니는 모습이 썩 보기 좋지는 않잖아요. 괜스레 말이 나오기도 쉽고요. 그래서 처음엔 아내가 먼저 이직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결혼한 여자가 더 나은 회사로 옮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만류하고 제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어요. 때마침 그쯤에 좋은 곳에서 오퍼가 오기도 했고요. 회사도 옮겼겠다, 결혼도 했겠다, 옛날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어떻게든 빨리 큰 돈을 벌어서 아내를 조금이라도 쉬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월급쟁이의 빤한 월급으로는 영 수가 나오지 않았고요. 결국 아내와 계속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아내가 번 돈은 전부 장인어른 장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 그리고 처제의 학비로 쓰였어요. 처제는 그 뒤로도 공무원 시험을 보는 족족 낙방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도무지 포기를 하지 않더군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저 일하기 싫으니 핑계를 대는 것 같았달까요? 하지만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순 없었어요. 한번 어렵게 얘기를 꺼냈다가 싸우기만 했거든요. 하지만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아내의 임신이었죠. 처음 아내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너무 기뻤는데요. 아내의 어두운 얼굴을 보고 아차 싶더군요. 임신이라니, 어떡해. 그럼 나 회사 더 못 다닐 거 아니야. 그럼 친정에 보내는 돈이. 여보,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당신이 어떻게? 당신 월급으로는 우리 둘이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이번에 집주인이 월세도 더 올린다고 했잖아.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기에 애가 생겨선. 평소 어지간해선 아내에게 다 져줬는데요. 그 마지막 말만은 너무 서운해서 참을 수가 없더군요. 하필이면 이 시기에라니. 그럼 뭐 나중이라고 적당한 시기가 오겠어? 당신은 모성애도 없어? 어떻게 애가 생겼는데 그런 말을 해? 아니, 난 그냥 돈 때문에 걱정되니까. 알잖아, 우리 집 상황. 알지. 아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당신이 식구들 먹여 살린 지도 벌써 몇 년째야?
장인어른 장모님도 양심이 있어야지. 출가한 딸이 이렇게까지 뒷바라지 해주는데 어쩜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 처제도 그래. 그만큼 했으면 공시 접고 취업해서 돈 벌어야지. 언제까지 당신한테 떠넘기만 할 거래? 나 당신 정말 사랑하고 결혼하고도 너무 행복했어. 하지만 늘 마음 한켠엔 당신이 온전히 내 사람이 됐다는 생각이 안 들어. 당신에게 가족은 내가 아니라 여전히 친정집 식구들인 것 같다고. 진지하게 나와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고 있긴 한 거야? 말을 하다 보니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 몇 번이고 숨을 몰아쉬어야만 했죠. 그런 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아내가 문득 다가와 제 어깨를 끌어안더군요. 미안해, 여보. 난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몰랐어. 당신 말이 맞아. 이제 내가 같이 살아갈 사람은 부모님하고 미희가 아니라 당신이랑 뱃속의 우리 애긴데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울지 마, 응?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아내 역시 울고 있긴 마찬가지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또 가슴이 아파 아내를 끌어안고 오열에 떨했죠. 아내는 결국 회사의 얘기에 퇴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푹 쉬기로 했죠. 내심 처갓집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요. 다행히 다들 아내의 임신을 축하해주면서 이 기회에 푹 쉬라고 하더군요. 특히 장모님은 곧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에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하셨어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동안 우리 미정이랑 이서방 자네한테 참 미안했네. 부모라는 사람들이 시집간 딸 등골이나 빼먹고 미정이가 일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건가 걱정도 많이 했거든. 근데 이렇게 드디어 손주가 생긴다니. 감사합니다, 장모님. 제가 앞으로 그 사람한테 더 잘해야죠. 근데 그 사람이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살림 꾸려나가는 게 어떠실지. 제가 적게나마 용돈이라도 매달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됐네 이 사람아. 나도 그 정도까지 염치가 없진 않어. 뭐 우리야 영감 앞으로 나오는 활동비도 있고 하니까 걱정 말게. 뭐 미 학원비가 걱정이긴 한데. 장모님은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곤란해 보이는 눈치였어요. 내심 제가 처제 학비 정도는 책임져 주길 바라는 눈치셨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학원비만 몇십 보태주고 말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처제는 서울 노량진에서 따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룸 월세와 식비 그리고 기타 자잘한 생활비까지 다 합쳐서 달에 100은 넘게 깨졌죠. 평범한 월급쟁이인 저 혼자 벌이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네요. 그리고 솔직한 말로다 그 돈을 보태주는 건 그냥 돈을 땅에 버리는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제는 무늬만 공시생이지 제가 볼 땐 조금도 치열하고 절실하게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제 부모님이나 다름없으니까 병원비나 생활비는 제가 보태는 게 도리가 맞는데요. 처제 학비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장모님, 처제가 공시 공부한 지도 벌써 몇 년째인가요? 반십년이 넘었으면 솔직히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해야죠. 포기하는 것도 용기 아닙니까? 처제도 더는 어린 나이가 아닌데. 그러자 장모님의 표정이 바로 굳어지더군요. 자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미희 그 어린 게 얼마나 포기가 안 되면 그러겠나.
기왕 시작한 건 뭐라도 끝장을 봐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럼 지금까지 날린 세월이 뭐가 돼? 그러니까 더 허송세월 하기 전에 정리해야죠. 만약 장모님이 처제한테 얘기하기 힘들다 하시면 제가 대신 얘기해 볼까요? 됐네. 남의 집 일에 참견 말게. 내 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돈 보태줄 능력도 안 되는 주제 누구 딸을 깎아내려? 아니 장모님, 전 그런 뜻이 아니라. 일 없네. 장모님은 그대로 화가 나선 가버리셨어요. 잘 거절했다 싶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군요. 분명히 아내에게도 뭐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아내도 별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차마 대놓고 물어보긴 뭐해서 그렇게 그 일은 조용히 넘어가게 됐죠. 어쨌든 그 뒤로 저는 더욱더 열심히 일했어요. 잔업을 자처하는 것도 모자라서 주말엔 따로 배달 알바까지 뛰었죠.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드릴 생활비가 필요하기도 했고요. 사업 자금을 모으고 싶기도 했거든요. 갑자기 무슨 사업이냐고요? 글쎄요. 월급쟁이로 평생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남의 돈 받아먹고 사는 걸로는 평생 부자는 못 된다고요. 그런다고 제가 재테크 쪽으로 타고난 것도 아니었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책도 읽고 경제 전문지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요. 어느 날 저희 회사 사장님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이 사람보다 이쪽 분야에서 아는 것도 더 많고 전문가인데 돈만 있으면 나도 회사를 차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이죠.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치기 어린 생각인데요. 그 나이니까 할 수 있는 생각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당시 회사 사장님이 참 무능하고 성질만 못 같은 분이었거든요.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빼먹을 수 있는 건 다 빼먹으려는 분이었죠. 자연스레 퇴사 생각은 더욱더 간절해졌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며 사업 자금을 모았죠. 물론 당장에 퇴사를 지르지는 않았어요.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입은 필수였죠. 하지만 그쯤에 저희 부부에게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찾아왔어요. 바로 아내의 유산이었죠. 평소처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받아보니 아내가 다니던 병원이었어요. 아내가 계단에서 굴러 구급차에 실려왔다고 당장 튀어오라고 하더군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땐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된 상태였어요. 이미 아이는 저희 곁을 인사도 없이 떠나버린 상태였고요. 아내는 허망한 표정으로 병원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네요. 이윽고 저를 발견한 아내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 아기 못 지켜서 너무 미안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계단에서 넘어진 거야? 저녁에 할 찌개거리가 없어서 장 좀 봐오려다가 그만. 당시 저희 집이 낡은 빌라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외출하려면 늘 4층짜리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했어요. 아내는 자기 실수를 하면서 계속 자책했는데요. 저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말했어요. 그게 왜 당신 때문이야. 한심하고 무능력한 나 때문이지. 우리가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에 살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아니, 당신이 임신해 있는 동안 집안일 해줄 사람이 따로 있었다면, 그랬다면.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당신 탓을 해?
당신 때문 아니야. 아이 잃은 못난 엄마는 난데 당신까지 그러지 마. 아니야, 여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무능해서 그래. 내가. 아이를 잃은 건 저희 부부 모두에게 큰 상처였어요. 그 일로 저희 부부 사이도 어색해졌어요. 소원해졌다기보단 뭐랄까요? 서로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다 보니 거리를 두게 됐달까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잖아요. 전 그때가 그랬어요. 제 얼굴도 보지 못한 저희 아이를 잃은 일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죠. 그날 이후로 저는 바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어차피 아내가 다시 재취업해 돈을 벌고 있기도 했고요. 모아둔 돈도 꽤 있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새롭게 도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아내와도 충분한 상의 끝에 결정한 일이었죠. 퇴사 후 제 일상은 오히려 더 바빠졌어요. 낮엔 아내를 대신해 집안 살림을 하면서 틈틈이 경영 공부를 하고요. 주변에 창업 관련 강의 같은 게 열리면 꼭 들으러 갔네요. 그리고 밤엔 생각해둔 사업 아이템에 관해 구체적인 전략 보고서를 썼죠. 그러다 평소 신문과 방송에 자주 얼굴을 비추던 중견기업 대표님을 알게 됐어요. 지역에서 주최한 성공한 사업가 강연에서 알게 된 분이었는데요. 사석에서 뒤풀이를 하다 동양 사람이란 이유로 꽤 가까워졌죠. 그래서 하루는 대표님과 단둘이 술을 먹던 날 조심스럽게 그동안 작성한 사업 아이템 보고서를 내밀었어요. 한번 봐주십사 청하면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조언을 구했죠. 대표님이 참 호남이셨거든요. 다행히 기분 좋게 제 보고서를 보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시더군요. 상철씨, 참 보면 볼수록 내 옛날 모습 보는 것 같단 말이야. 내가 볼 땐 이 아이템 충분히 대박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혹시라도 돈 부족하면 얘기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이 사업이란 게 생각처럼 쉽진 않아. 오히려 직장인 시절이 그리워서 눈물 날걸. 그래도 저 자식 생각하면서 죽어라 악착같이 덤벼봐. 대표님의 그 말처럼 사업이란 게 참 마음처럼 되진 않더군요. 초기엔 아무래도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과 돈 문제가 컸고요. 어느 정도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땐 부리는 직원들이 말썽을 일으켰어요. 너무 심한 스트레스로 살이 쫙쫙 빠지고요. 남자에겐 정말 치명적인 탈모 증세가 나타나기도 했네요. 그래도 저를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아내와 멘토 역할을 해주는 대표님이 있어 버틸 수 있었죠. 그렇게 1년, 2년, 3년 치열하게 살다 보니 회사도 점점 안정을 찾아갔고요. 월 매출이 처음으로 1억을 넘겼을 땐 아내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네요. 여보, 이제 됐다고. 당신 당장 회사 그만둬. 이제 내가 평생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 수 있으니까. 아무 염려 말고 그놈의 회사 당장 때려쳐. 이가 무슨 갑자기 회사부터 그만두래. 아니야, 난 진심이야.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죽어라 일했는데. 다 당신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당신이 처갓집 식구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란 말이야. 이제 내가 장인어른 장모님 노후도 책임지고 처제도 마음껏 지원해줄 수 있으니까 아무 염려 마. 이제 당신은 놀고 먹고 인생 즐길 생각만 하라고.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정신 차렸으면, 그랬으면 우리 애기도
애기도 지금쯤 옆에 있었을 텐데. 미안해, 여보. 드디어 성공했다는 감격 때문일까요? 세상 빛도 못 보고 떠난 우리 딸도 생각나고 괜스레 눈물이 나더군요. 아내는 그런 제게 왜 이렇게 나이 들수록 여자 같아지냐며 타박했지만 그런 아내도 울고 있긴 마찬가지였어요. 사업이란 게 워낙 부침이 있는 일이라 처음엔 일이 잘 돼도 걱정이 앞섰는데요. 어느 정도 연륜과 경험이 쌓이니 어떻게 회사를 꾸려나가야 할지 감이 잡히더군요. 그때부턴 더욱더 적극적으로 회사 몸집을 불려나가는 데 힘을 쏟았어요. 아내도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제 내조로 힘을 보탰죠. 저는 그런 아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냈으면 해서 고급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요. 따로 일하는 아주머니도 구해줬죠. 또 그동안 변변한 외출복이며 가방 하나 없던 아내를 백화점으로 끌고 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며주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처갓집에도 전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드렸어요. 처제 학비는 물론 생활비도 배는 더 많이 챙겨드렸죠. 간간히 홍삼이며 보약 같은 걸 보내기도 하고요. 처갓집 식구들이 제게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금세 마음을 푸셨어요. 제가 돈을 보낼 때마다 연락 와선 고맙다 인사해 주셨고요. 시시때때로 저희 집에 찾아와 식사를 하고 가셨죠. 아유, 우리 이서방이 아주 폭덩이라니까, 폭덩이. 난 이서방 자네가 이렇게 잘 풀릴 줄 진작에 알고 있었네. 내가 자주 가는 점집이 있는데 말이야. 거기서 이서방이 대기만성할 팔자라고 했거든. 제가 미처 뭐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아내가 눈살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어요. 아, 엄마는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 아, 왜? 뭐 나쁜 말도 아닌데. 미정이 넌 하여간 남자 하나 잘 물어서 팔자 핀 줄 알아. 세상에 우리 이서방처럼 좋은 남자가 어딨니? 자기 처한테 다정다감해, 성실해, 돈 잘 벌어, 책임감 있어. 아이씨, 우리 미희도 이서방같이 좋은 남자 만나 얼른 시집가야 할 텐데. 미희 공무원 시험은? 이번에도 잘 안 된 거야? 아이 그래, 이제 본인도 지치나 봐. 그만하고 싶대. 내 생각에도 나이 더 먹기 전에 얼른 시집 보내야 할 것 같은데. 그러게, 나도 주변에 한번 괜찮은 사람 있나 알아볼게. 그땐 장모님과 아내의 대화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처제가 좋은 남자 만나 시집을 가든 말든 솔직히 제 할 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처제가 저희 집에 너무 자주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겠어요. 말로는 공시 준비 이제 그만하고 취업 준비할 거라서 아내한테 조언을 구할 게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기엔 절실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참다 아내한테 슬쩍 물어봤죠. 여보, 요즘 처제가 좀 자주 오는데 당신은 괜찮아? 아, 아무래도 나도 불편하지. 뭐 말로는 나한테 취업 문제로 상담할 게 많다고 하는데 뭘 물어봐서 대꾸해주면 별로 듣지도 않고 딴청만 부려. 그렇다고 쫓아낼 수도 없고. 아니, 대체 뭘 하길래 내가 집에 올 때까지도 처제가 있는 거야? 그냥 뭐 별거 안 해. 아주머니가 차려주는 밥 먹고 간식 먹고 TV 보는 정도? 아, 진짜 왜 자꾸 찾아오지? 여기가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으니까 편해서 그러나? 그래서 처갓집에도 도우미 아주머니를 구해드렸어요. 처제가 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은근슬쩍 표현하면서 말이죠.
아무래도 제가 처제와 대면대면한 사이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처제의 복장이 좀 화장도 너무 진하고 옷도 노출 있는 옷을 자꾸 입어서 보기에 남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제가 너무 돌려서 표현한 걸까요? 장모님은 도통 제 마음을 모르는 눈치였어요. 오히려 제 앞에서 처제가 얼마나 예쁘고 참한지 모른다며 칭찬만 해대더군요. 자네도 알겠지만 우리 미희가 생전 공부만 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지 애가 아직도 쑥맥이야, 쑥맥. 남자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다고. 그에 반해 우리 미정이는 이미 자네와 결혼까지 했으니 하는 말이지만 어릴 때부터 애가 발랑 까져선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녔거든. 인기는 우리 미희가 훨씬 더 많았는데 말이야. 그냥 처제 칭찬만 하면 모를까 꼭 아내 흉을 같이 보니 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둘러대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기회를 봐서 처제에게 대놓고 얘기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한 보름쯤 지났을 무렵 기회가 찾아왔어요. 퇴근해 돌아오니 아내는 장모님과 외출한 상태였고요. 처제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더군요. 형부 왔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요? 늘 얼굴 보기 힘들더니. 처제는 웬일로 절 보자마자 달려와선 살갑게 인사했어요. 그리고는 글쎄 제 아내가 하던 것처럼 겉옷을 받아 옷장에 넣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부담스러운 마음에 사양했지만 괜찮다면서 굳이 안방 드레스룸까지 쫓아 들어오더군요. 아니 처제, 내가 한다니까? 아니에요 형부, 제가 할게요. 어머. 한창 처제와 옷을 두고 실랑이 하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처제가 휘청하더니만 그대로 뒤로 넘어가려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런 처제를 붙잡았는데요. 그러자 처제가 저를 확 끌어안으면서 앞으로 힘을 주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다 같이 사이좋게 바닥으로 넘어지고 말았죠. 정신을 차려보니 처제가 제 밑에 깔려 있더라고요. 미안해, 처제. 민망한 마음에 얼른 일어나려고 했는데요. 일순 처제가 그윽한 눈길로 절 보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제 볼을 감싸는 게 아니겠어요? 처제, 지금 뭐 하는 거야? 형부,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떻게 생각하냐니? 전 형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제가 언니보다 훨씬 어리고 예쁜데 욕심나지 않아요? 그 순간 등 뒤로 소름이 쫙 끼쳤어요. 처제가, 아니 이 미친 여자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전 그대로 처제의 손을 떨쳐내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대로 허둥지둥 방 밖을 빠져나왔죠. 그 뒤로 한동안은 그 일을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어요. 아내에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털어놓지도 못하게 했고 참 환장하겠더군요. 도대체 처제가 언제부터 제게 그런 마음을 품은 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맹세컨대 전 처제한테 그런 이상한 감정을 품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혼자 끙끙대기만 하다 처제에게 연락해보자고 했어요. 아직 어려서 그런 것 같으니 잘 타일러 알아듣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생각보다 처제는 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처제, 그때 그 일은 말이야. 괜찮아요. 전 신경 안 써요. 형부가 워낙 착한 사람이니까 우리 언니한테 미안해서 그런 거 알아요. 여태까지 저 싫다는 남자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 일단 당분간은 언니한테 비밀로 하고 만나는 거 어때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다다다 말을 쏟아내는 처제를 보며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전 다급하게 손을 내저으면서 말했어요. 아니,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난 처제한테 아무런 감정도 없어. 내가 사랑하는 건 우리 와이프뿐이라고. 그러자 처제가 충격받은 것처럼 두 눈을 커다랗게 뜨더군요. 왜요? 내가 언니보다 훨씬 더 예쁘고 몸매도 좋고 나이도 어린데? 그게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처제가 하도 옛날부터 공시 준비만 해서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부한테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마음을 품어? 보아하니 날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부적절한 행동은 이제 그만해. 집에도 더는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한테 이럴 시간에 다른 멀쩡한 총각 만나서 얼른 시집 가라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처제는 끈질기게 저희 집을 드나들었고요. 자꾸만 아내 모르게 제게 요상한 눈빛을 보내더군요.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아내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어요. 당연히 아내는 경악하더군요. 그게 정말이야? 미희가 당신한테? 그래. 그리고 맹세컨대 난 처제한테 이상한 생각 품은 적 없다. 이상한 수작 부린 적도 없고 말도 잘 안 섞었다고. 근데 대체 처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대놓고 말을 해도 듣질 않고. 당신이 장모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처제 좀 그만 오라고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미희가 옛날부터 내 걸 좀 많이 탐내는 애였거든. 그치만 이젠 애도 아닌데 대체 뭔 생각인지. 어쨌든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다행히 아내가 처갓집에 잘 얘기했는지 처제는 그 뒤로 저희 집에 발길을 뚝 끊었어요. 그제야 좀 살겠더군요. 아내는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거듭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그리고는 좀 뜻밖의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우리도 슬슬 애기 다시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뭐? 애기? 이제 당신 사업도 안정됐고 나도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다시 부모가 될 준비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아내의 그 말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내심 아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과거 유산 일도 그렇고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감히 먼저 얘기를 못 꺼내고 있었거든요. 나야 당연히 좋지. 근데 당신 정말 괜찮겠어? 미희가 그런 것도 어쩌면 우리가 진짜 부부 같아 보이지 않아서 그냥 마냥 연애 때 같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말이야. 이번엔 정말 몸조심할 테니까 한 번 더 용기 내보자.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임신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어요. 배란일에 맞춰 꼬박꼬박 잠자리도 하고요. 임신에 좋다는 여러 보약도 챙겨 먹었죠. 하지만 너무 간절했기 때문일까요? 아이는 좀처럼 쉽게 들어서지 않았네요. 처음엔 아무렇지 않아 있던 아내도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했죠. 결국은 난임병원에 가보잔 얘기까지 나왔네요. 당연히 저도 동의했는데요. 하필이면 그쯤에 회사 일이 너무 바빠져서 도무지 병원 갈 짬을 낼 수가 없었어요. 설상가상 해외로 3개월 동안 장기 출장까지 잡혀버렸죠. 아내는 크게 낙담했고요. 저도 많이 아쉬웠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가장으로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일은 해야죠. 그렇게 저는 아내를 뒤로 하고 해외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요. 그곳에서 현지 관계자들을 만나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출장 온 지 한 달쯤 지나 우연히 달력을 보니 웬걸 아내 생일이 코앞이더군요. 바보같이 출장 준비에 바빠 1년 중 가장 중요한 기념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하려다 참았어요. 우연찮게도 현지 공장에 문제가 생겨 사흘 정도 휴일이 생겼는데 그게 딱 아내 생일과 겹치더라고요. 비행기 타는 시간을 빼도 하루 정도는 아내와 같이 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아내 몰래 비행기표를 끊고요. 바로 한국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네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집으로 갔어요. 선물은 이미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과 꽃을 산 뒤였죠. 현관 앞에 서서 설레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는데요. 웬걸? 일하는 아주머니도 아내도 아닌 장인어른이 인터폰을 받더군요. 아니 자네 언제 한국 왔나? 다음 달이나 들어오는 거 아니었어?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여긴 왜... 집사람은요? 아니 일단 문부터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제 요청에도 장인어른은 묵묵부답이었어요. 인터폰 화면 너머로 당황해선 어쩔 줄 몰라 할 뿐 얼굴 표정이 고스란히 보이더군요. 직감적으로 뭔가 일이 잘못됐다 느꼈네요. 저는 그대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장인어른은 물론 장모님의 처제까지 우르르 달려 나오더군요. 하나같이 얼굴은 사색이 된 상태였죠. 아니 이 서방이 웬일이야? 지금 베트남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은 놀라던 것도 잠시 이내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이서방, 일단 잠깐만 나가 있어 보게나.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잠깐만. 아니 저희 집인데 제가 왜 나가나요? 대체 다들 저희 집에서 뭐 하는 겁니까? 저희 집사람은요? 그러니까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장모님하고 아니 처갓집 식구들 전체하고 얘기해봐도 제대로 된 대답은 들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보 당신 집에 있어? 있으면 대답 좀 해봐. 미정이 지금 집에 없어. 잠깐 창보로 나갔다고. 제가 아내를 소리 높여 부르자 장모님이 발악 악을 쓰면서 대꾸했어요. 한없이 떨리는 입술이며 불안정한 눈빛이 누가 봐도 수상해 보였죠.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촉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장모님을 뿌리치고 경비실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경비 아저씨에게 아파트 CCTV 좀 보자고 했죠. 처음엔 좀 망설이던 경비 아저씨도 아내가 없어졌다는 제 말에 다급하게 움직여 주시더군요. 다행히 아파트 CCTV는 제가 출장 간 날 이후로 현재까지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역순으로 돌리면서 아내가 언제 사라졌는지를 추적해 나갔는데요. 한 일주일 전쯤 CCTV를 본 순간 넋을 잃을 장면에 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면 안에선 처갓집 식구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어요. 이윽고 아내가 현관문을 열었는데요. 그 순간 장인어른이 사정없이 아내의 뺨을 후려치고요. 뒤를 이어 장모님도 들고 있던 가방으로 아내를 마구 때리더군요. CCTV라서 음성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 잔인한 폭력의 현장이 소름 끼치도록 생생했죠. 경비 아저씨,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전 경비 아저씨에게 다급하게 얘기한 뒤 바로 다시 저희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처갓집 식구들, 아니 그 망할 년놈들이 다급하게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가려는 게 보이더군요. 그 와중에도 제가 아내에게 사줬던 명품백이며 귀금속, 그리고 집안에 있는 온갖 값진 물건을 싹 다 들고 나가려 하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장인어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네요. 우리 집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어디 있는 거냐고요? 나는 모르네. 아이, 장 보러 가서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거짓말하지 마. 이미 아파트 CCTV로 당신들이 그 사람 때리는 거 다 봤다고. 그러자 장인어른은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제 팔을 떨쳐내곤 뻔뻔스레 입을 열었어요. 애비가 딸 자식 좀 때릴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 건방지게 어른 멱살을 잡아? 누가 그 나무래 그 바바 아니랄까봐. 그년 수준의 딱이네, 딱. 뭐라고요? 지금 그게 딸한테 할 소리야? 딸은 뭔 놈의 딸? 내 딸은 미희 하나뿐이거든. 그러게 진작에 미희한테 마음 줬으면 좀 좋아. 사내 자식이 한심하게 여자가 덤비는데 도망이나 치고 부끄러운 줄 알아. 장인어른은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아내를 찾는 게 먼저란 생각이 들어 그런 장인어른을 뒤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닥치는 대로 이방저방 뒤지기 시작했네요. 여보 어딨어? 내 목소리 들리면 대답 좀 해!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쿵 하고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작은 방에 있는 화장실 쪽이었죠. 저는 그 길로 달려가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는데요. 안에서 잠겨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당신이야? 당신 그 안에 있어? 여보. 문틈 너머로 희미하게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열쇠를 찾을 시간도 아까웠네요. 저는 그대로 몸을 날려 문에 박치기를 했고요. 몇 번을 힘을 준 끝에 마침내 문을 억지로 열 수 있었죠. 열린 문 너머로 나타난 광경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아내는 스카프로 손과 다리가 결박돼 있었고요. 욕조물에 잠긴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어요. 저는 얼른 다가가 그런 아내를 끌어올렸네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엄마랑 아빠가... 정말로 그 인간들이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거야? 대체 왜? 그러자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친엄마 아빠가 아니야. 나 입양됐어. 미희가 당신한테 한 짓 듣고 내가 따졌거든. 다신 돈 안 줄 거라고. 이젠 남남처럼 살 거라고. 그랬더니 앙심을 품고선...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까무룩 정신을 잃었어요. 저는 바로 119에 신고했고요. 다행히 바로 경찰과 119가 출동해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죠. 그 사이 처갓집 식구들은 꽁지가 빠져라 도망간 상태였는데요. 당장은 아내의 상태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요. 병원에 실려간 아내는 꼬박 일주일을 알아두었어요. 자칫 잘못했으면 폐렴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만큼 위험한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덕분에 아내는 바로 정신을 차렸고요. 치료를 시작하면서 몸도 정신도 차츰차츰 안정을 찾아갔네요. 그 뒤에야 비로소 아내와도 밀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내심 짐작하고 있긴 했지만 아내가 감추고 있던 비밀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했어요. 내 친부모는 얼굴도 몰라.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거든. 그러다 6살 때 입양 가게 됐는데 처음엔 좋았어. 엄마도 아빠도 다 내게 잘해줬으니까. 근데 미희가 태어나고 모든 게 달라졌어. 엄마는 이럴 줄 알았으면 날 안 데려왔을 거라는 둥, 다시 파양하겠다는 둥 수시로 협박하며 괴롭혔고, 아빠도 다리가 그렇게 된 이후로는 모든 게 다 나 때문이라면서 날 때리기만 했어.
당신 만난 뒤에야 그 지옥을 탈출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는데 아니야, 똑같았어. 내가 임신하고 직장 그만뒀을 때 기억나? 그때 엄마가 집까지 찾아와서 나한테 악담을 퍼부었어. 나 가만 안 둘 거라고. 혼자 행복하게 살게 두고 볼 줄 아냐고. 그럼 설마 장모님이... 맞아. 엄마가, 아니 그 여자가 날 계단에서 밀었어. 그래서 우리 아기가 죽은 거라고. 왜 진작 나한테 말 안 했어? 알았으면... 그랬다면 진작... 그 여자가 협박했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내가 고아라는 걸 당신이랑 시댁이 다 얘기할 거라고. 그게 뭐야? 그까짓 게 뭐라고? 부모 없는 고아였다는 게 당신 죄는 아니잖아. 그러자 아내가 어깨를 떨며 눈을 피했어요. 직감적으로 아내가 뭔가 더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아내의 어깨를 틀어잡고 두 눈을 마주봤네요. 말해봐. 아직도 내게 뭔가 더 감추는 게 있는 거야? 여보, 미안해. 괜찮으니까 말해.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갖고 있든 난 당신 안 버려. 나한텐 당신밖에 없다고. 아직도 모르겠어? 실은 나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잠깐 술집에서 일한 적 있어. 그 여자가 억지로 보냈어. 노름하다 빚이 생기는 바람에 그거 막아야 한다면서. 그래도 옆에 앉아서 술 따르는 것만 했지 다른 건 안 했어. 맹세해. 내가 울면서 무릎 꿇고 빌었어. 다른 일 뭐든 다 할 테니까, 부지런히 일해서 돈 벌어올 테니까 제발 술집 일만은 시키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당신하고 만났던 그 회사 들어가게 됐던 거야. 당신도 그렇고 어머님 아버님이 알면 당장에 이혼하라고 하실 게 뻔해서. 그동안 계속 말 못하고 있었어. 그 인간들도 그걸 알고 계속 날 협박했던 거고. 아내의 말에 가슴이 찬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한편으로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올랐죠. 아내 때문은 아니었어요. 물론 아내의 과거가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보다는 아내가 홀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있던 스스로에게 너무나 화가 났죠. 바보같이 그깟게 뭐라고 진작에 나한테 말을 하지. 그럼 내가 당신하고 뭐 헤어지기라도 할 줄 알았어? 그렇게 날 못 믿었단 말이야? 미안해 여보. 그치만 결혼 전에도 어머님 아버님이 날 그렇게 반대하셨는데 고졸 계약직이라는 것보다 더 큰 흠이 있다는 걸 차마 밝힐 수가 없었어. 당신을 잃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저는 엉엉 우는 아내를 끌어안고 말했어요.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지켜줄 거니까. 그 인간들 전부 다 감옥에 쳐넣어 버릴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여보, 나 실은 너무 무서워. 당장이라도 그 인간들이 나 찾아와선 또 때릴 것 같아서 너무너무 무서워. 괜찮아. 이젠 내가 옆에 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한숨 자. 저는 두려움에 떠는 아내를 재우고 병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 길로 경찰과 변호사를 찾아가 처갓집 식구들을 폭행죄, 무단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했죠. 다행히 일적으로 아는 분 중에 경찰 고위급 관리자가 있어서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줬고요. 지방으로 도피해 있던 그 년놈들은 바로 잡혀선 관할서로 이송됐네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두 손을 모으고 무릎까지 꿇은 채로 싹싹 빌더군요. 이보게 이서방, 우리가 잘못했네. 한 번만 용서해주게. 응? 우리가 미정이 그 애한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야. 우리도 다 나름 사정이 있었다고. 아이 맞아. 미정이가 뭐라고 말했는진 모르겠는데 그 말 다 믿으면 안 되네. 걔가 옛날부터 뭐든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이런 순간에도 제 앞에서 저희 집사람 욕을 하시는 겁니까? 제 말에 장인어른 장모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기세를 몰아 그 인간들에게 다다다 쏘아붙였죠. 전 그 사람 말만 듣고 그 사람 말만 믿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제 하나뿐인 아내인데. 긴 말 할 거 없고요. 그동안 치른 죄값 달게 받으세요. 물론 그동안 당신들이 내 돈으로 누렸던 것들도 전부 다 토해내시고요. 그동안엔 처갓집 식구들이라 생각해서 호구 잡혀드린 건데 이젠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더는 당신들 안 보겠다고 가족으로 여기지도 않는다고 선언했는데. 그러자 짐승만도 못한 연놈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와중에도 처제는 정신을 못 차리곤 달려와 제게 매달리더군요. 형부, 우리 엄마 아빠만 언니 죽어라 괴롭히고 때린 거지 난 그런 적 없다고요. 글쎄, 그건 재판장 가서 판검사 앞에서 잘 한번 따져보자고. 형부 정말 왜 이래요? 난 정말 형부한테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언니 남자라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옛날부터 형부 좋아했어요. 형부도 언니보단 내가 낫지 않아요? 얼굴도 내가 훨씬 예쁜데? 그리고 언니는 술집에서 일한 경험도 있단 말이에요. 형부 이건 몰랐죠? 언니 더러운 여자예요. 내가 모르긴 뭘 몰라. 네 엄마 아빠란 인간들이 억지로 시킨 짓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두고 보라고. 반드시 죄값 치르게 만들 테니까. 저는 매달리는 처제를 밀어내고 그대로 경찰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년놈들을 콩밥 먹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다행히 아내가 몇 년간 모아둔 통화 녹취, 상처 사진 같은 게 증거로 인정돼서 재판은 순조로웠고요. 몇 번의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그 인간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아쉽게도 처제는 처벌을 면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끈떨어질 연이었고 괴롭혀줄 방법이야 얼마든지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시간이 꽤 흘러 그 인간들도 이미 출소한 지 오랜데요. 처음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아내가 받은 고통의 반의 반도 못 돌려준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어쩌면 감옥보다 그 감옥 밖 세상이 그 인간들에겐 더 지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사서 그 인간들에게 접근해 불법 도박에 빠지게 했고요. 사채까지 끌어다 쓰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면서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사네요. 물론 아내는 이 사실을 몰라요. 그 인간들이 아직도 감옥에 있는 줄 알죠. 아내를 위해서도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답니다. 어떤 분이 보시기엔 제가 참 나쁜 놈이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복수할 능력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자가 그렇게 당한 걸 뻔히 아는데 복수 안 하면 그게 이상한 놈 아닐까요? 썰밤 분들은 절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따로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고요. 수면제 없이는 불안증 때문에 잠도 잘 못 잤습니다. 그래도 딸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많이 좋아져서요. 요즘은 딸의 재롱에 웃기도 많이 웃고요.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졌답니다. 이렇게 지난 날을 새삼 글로 옮기고 나니 아내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디 저희 부부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